저희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김형원 대표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성명서를 저희 회원이신 김영희 회원님과 함께 한국어와 일어로 번갈아가며 동시 통역 방식으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이용수는 일제이용 강제동원의 증거를 제시하라. 声明、イオス氏は一定による強制動員の証拠を提示せよ。 지난 3월 16일 정의교육인도와 민주운동연구소 평화리 네트워크 정여석연구회 등 7개 단체가 위안부 사기 중단을 주장하는 한일모 시민단체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였다고 한다. 이 중에 가짜 위안부 이용수는 본인과 주옥순 대표 등 5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한다. 아직 고소장을 보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니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역설적이게도 허위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이용수이기 때문이다. 3月16日、正義記憶連帯と民族問題研究所、平和ナビネットワーク、全国女性連帯の7団体が慰安婦詐欺中止を主張する韓日友好市民団体に対する告訴告発状を提出したという。このうち、リセ慰安婦のイオンス氏は、本人と中国村代表ら5人を、虚偽事実の適時による名誉毀損の疑いで告訴したという。まだ告訴状を見ていないので、詳しい内容はわからないが、私たちが虚偽事実に指摘したというから、ルット武田氏さもこの水準ならギネスブックに載るであろう。客説的にも虚偽という言葉が最もマッチする人がまさに이용수氏だからだ。 이용수의 증언 번복과 거짓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위안부로 간 나이가 14살에서 17살까지 오락가락하며 자신을 데리고 갔다는 사람도 위안소 주인에서 가미가제 특공대 군인으로까지 수시로 바뀐다. 심지어 여성이라면 도저히 헛갈릴 수 없는 결혼 여부도 어디서는 했다고 하고 어디서는 안 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30년 동안 이용수가 뱉어낸 증언을 읽노라면 머리가 어질어질할 지경이다. 이용수氏の証言覆しと嘘はすでに広く知られている事実だ。慰安婦になった連盟が14歳から17歳まで移り変わるし、自分を連れていたという人も慰安所の主人から神風特攻隊の軍人にまで随時変わる。果たしくは女性なら到底錯覚するはずのない結婚の会もあるところではしたと言い、あるところではしなかったと主張する。この30年間、イオンス氏が吐き出した証言を読んでいると頭がクラクラするほどだ。 이용수는 명백하게 가짜 위안부다. 이때 가짜라 함은 위안부 피해자법에서 정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일본군에 의한 강제 동원이라는 뜻이다. イオンス氏は明らかに偽の慰安婦だ。この際、偽物とは慰安婦被害者法で定義した日本軍慰安婦被害者ではないという意味である。慰安婦被害者法第2条1項において、日本軍慰安婦被害者とは、立定によって強制動員され、性的虐待を受け、慰安婦としての生活を強要された被害者を言うとした。日本軍慰安婦被害者になるための前提条件がまさに日本軍による強制動員という意味だ。 여기서 일제는 일본 제국의 공권력을 말하며
공권력의 행위는 공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법령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1938년 국가총동원법 외에 어떠한 법에도 일본 위안부를 동원한다는 내용은 없다. 위안부는 푸주의 모집 대상이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동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ここで日程は、大日本帝国の公権力を言い、公権力の行為は公務であるため、必ず関連法令が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1938年の国家総動員法以外に、いかなる法にも慰安婦を登院するという内容はない。慰安婦は慰安女主人の没収対象であって、国家公権力による動員対象ではないためだ。 100번 양보하여 동원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공무는 반드시 소집 영장이나 출도 명령서와 같은 문서를 교부하여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출도할 것을 명령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어떻게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지역에서 전쟁 중인 군인이 전쟁을 하다 말고 조선 땅에까지 와서 골고리 다니며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는 말인가? 이 세상 어느 나라 군대를 막론하고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민간 여성을 끌고 가서 동료 군인들을 대상으로 매칭 영업을 하는 그런 군대는 없다. 거짓말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 한다. 八方を譲って動員の対象になったとしても、公務は必ず招集令状や出頭命令書のような文書を交付して、指定された時間と場所に出頭することを命じ、これに応じない場合に関連法令に基づいて処罰するのが原則である。ところが、どうして日中戦争と太平洋戦争地域で戦争中の軍人が戦争の途中、朝鮮の地にまで来て苦労しながら幼い少女たちを強制的に連れて行ったというのか。この世のどの国の軍隊を問わず、軍人が勤務地を離脱して民間女性を連れて行き、同僚軍人を対象に買収営業をする軍隊はない。嘘ももうちょっと考えてついたらどうだろうか。 그런데 이용수는 지난 2020년 1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에서 진행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이면서도 증인 진술을 한 바가 있다. 이 씨는 이때 스스로를 일본군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하였으니 이는 명백한 위증이다. ところが、イヨンス氏は2020年11月11日、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第15民事部で行われた日本軍性奴隷制被害者の日本国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書書第6回弁論記述で、原告でありながら証人陳述をしたことがある。イヨンス氏はこの時、自らを日本軍による直接的な被害者と言ったのだから、これは明白に偽証だ。 이 씨의 위증은 이뿐만이 아니라 14살의 가미가제 부대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하였으나 14살은 위안부가 될 수 없는 나이인데다 1928년생인 이용수가 14살이면 1942년으로 이때는 가미카제라는 이름조차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이다. 250kg의 폭탄을 탑재한 1인승 제로센 비행기에 몸을 싣고 미 항공모함에 돌진하여 산화했다는 가미가제 특공대의 최초 등장은 1944년 10월 필리핀 레이테만 해전에서였으니 이 씨는 또 위증을 한 것이다. イヨンス氏の偽証はこれだけでなく、14歳で神風部隊に連行され、慰安婦生活を送ったというが、14歳は慰安婦にならない年齢である上、1928年生まれのイヨンス氏が14歳なら1942年で、この時は神風という名前すらまだできていない時だ。250kg の爆弾を搭載した一人乗りチェル船飛行機に乗り込み、
アメリカ空母に突進して参迎したという神風特攻隊の初登場は1944年10月フィリピンのレイテーマン海戦であったから이용수 씨와 맞다 기쇼したのだ. 다음으로 이용수는 1946년 5월 귀국하는 배에서 귀국선이라는 노래를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이 노래의 초판본은 1947년 9월 신세영 씨가 취입하였으나 흥룡에 실패하고 1949년에 이인권 씨가 다시 취입하여 비로소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던 곡이다. 시기적으로 이용수의 귀국 이후에 발표된 노래를 귀국하는 배 안에서 들었다고 했으니 이 또한 거짓이다. 次に、イオンス氏は1946年5月に帰国する船で帰国船という歌を聴いたと証言したが、この歌の小版本は1947年9月に新世陽氏が取り込んだが、興行に失敗し、1949年にインゴ氏が再び取り込み、初めて大衆に広く知られた曲である。時期的にイヨンス氏の帰国後に発表された歌を帰国する船の中で聞いたというから、これもまた嘘だ。 이토록 이용수는 지난 30년 동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짓을 지어내며 급기야 수습 불가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 엄청난 거짓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우리의 요구는 딱 한 가지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용수가 과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맞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우리는 정의원과 이용수에게 요구한다. 이용수 스스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면 일주일 후에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증거부터 제시하라. 2020년 4월 6일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このようなイオンス氏は過去30年間、時と場所を選ばず嘘をつき、ついに就職不可能の状態にまで至った。だからといって、このとってつもない嘘をそのままにしておくわけにはいかない。方法はたった一つだ。我々の要求はただ一つだ。嘘をつくなということだ。このためには、まずイオンス氏が果たして日本軍慰安婦の被害者なのかどうか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私たちは正義記憶連隊とイオンス氏に要求する。イオンス氏自ら日本軍慰安婦被害者なら、立憲によって強制動員されたという証拠から提示せよ。慰安婦法平時国民行動。 감사합니다. 위안부 사기청소년대의 상임대표이신 주옥순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날씨가 매우 따뜻한데 많이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2022년 5월 10일이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5년 동안 저 문재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자유대한민국의 외교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돌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교의 최악의 상황을 이제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은 이제 새로운 외교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인 뒤에 저 북괴와 중공이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야만이 저들이 원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공산화 그리고 연방제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이 자유대한민국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이 들어왔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5년도에 한일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경제 발전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서 독일의 수상이 여러분의 가장 조선을 침범하고 조선을 억압했던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독일의 수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은 무려 수개월을 고민하다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청산에 1965년도에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본의 무상 유상의 5억 불의 돈을 받아서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는 이 경제적 발전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포항 종합제철을 세우고 경부 고속도로를 놓고 이 모든 자본이 일본에서 받은 5억 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기초를 닦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한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이 아닌 저 거구 좌익들이 대한민국의 저 북계의 마수에서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이 고정간첩 이자들이 가장 치열하게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한일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는 저들과 맞서 싸우면서 끝까지 우리는 이 진실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 저 윤미향 위안부 청산을 위해서 싸워오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애국 시민들, 특히 여기서 우리 엄마 부대는 13년간 저들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정가까지 받았지만 끝까지 우리는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위안부 청산연대와 또 국가교과서 연구소 그리고 위안부 폐지 국민행동까지 다 합해서 반드시 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5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이 한일 관계 위안부 사기 세미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 대고 이 청산연대를 민간인 주도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단축적으로 그리고 30년 만에 국가 브랜드가 세계 10위권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고통도 준 과거 사실은 있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기술과 자본, 인력까지 다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과거를 반드시 뛰어넘는 그런 미래로 가는 한일 관계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서 등록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이 확정되면요,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국민의 혈세로 온갖 혜택을 다 받아 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 단계에서부터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들처럼 철저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2014년 8월 아시아경제에서 보도되었던 기사 내용을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작년 9월 기준으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수는 모두 240명입니다. 이들 중 무려 84%인 200명이 이미 1990년도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1991년 김학선 씨의 공개 증언을 계기로
피해자 신고센터가 개설되던 1993년도인 등록 첫 해에만 무려 153명이 한꺼번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되었음은 물론이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면담 절차도 없이 시민단체인 한국정신대연구소 등에서 이러한 면담을 대신했고요. 진술서와 사진, 목격자의 증언 등이 담긴 간단한 서류 심사만으로 등록 절차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심의위원회가 1993년도부터 존재하긴 했지만 서면 심사의 진행 방식이나 면접 진행 여부 등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렇듯 90년대 초기 간단한 서류 심사로 무더기 접수가 되었다면 허위신고로 등록되는 그런 아찔한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지극히 당연한 우려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 중에는 말하기가 고통스러워 그런 건지 아니면 타인의 경험을 자신이 겪은 것처럼 말해서 발각될까봐 그랬던 것인지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 중에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니요. 그런데 사실 이해는 조금 되기는 합니다. 당사자와의 면담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극도로 민감한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대상자들 나이도 고령인데다 알코올 중독이나 치매 등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런 분들과 제대로 된 대화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2014년입니다. 238번째로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을 마쳤던 위안부 박모 씨의 사례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위안부 박모 씨는요, 손녀가 위안부 피해자로 대신 신고를 해서 면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면담이 진행되자 9살 때 일본으로 갔다, 전쟁을 만나 평생 고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만 했을 뿐 정작 중요한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다라는 말은 끝내 하질 않아서 위안부로서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판까지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손녀가 할머니의 우울증 치료 소견과 그런 것 같은 의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또 할머니의 잠꼬대에서 위안부 피해자임을 암시하는 단어들을 들었다라고 진술함에 따라 결국 위안부 피해자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번 소녀는 언제 잠도 안 자고 할머니의 잠꼬대를 들었던 것일까요? 잠꼬대 한 번만 잘 들었을 뿐인데 온갖 혜택을 누린 거죠. 그러나 이런 식의 허술한 등록 절차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뭡니까? 이건 결국 그동안 인원수 늘리기에 급급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1993년 6월 11일에 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는요, 분명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법에서 정의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놓고서 왜 이렇게 허술하게 피해자만 늘려놓았던 것인지 현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에 등록된 유일한 분이었던 위안부 박모 씨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돼서 성적 학대를 받았던 피해자가 맞습니까? 맞다면 그 증거를 당장 공개하십시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1년에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안부 피해자 등록 업무를 이관받았고 위안부 박모 씨는 2014년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과거 옛날에 발생한 일이라며 얼렁뚱땅 변명할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요구입니다. 조선 여성을 일본군이 강제로 연항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현재 당신들이 SNS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지금 즉시 공개하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북한학 박사이시자 현재 한미일 동맹 강화 국민운동본부 대표이시며 저희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총괄 단장이신 김병규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병규라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주옥순 대표께서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할 말이 많이 없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한미동맹의 관계를 파탄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한일 관계를 파탄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전 세계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외교 관계를 파탄시킨 주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까 주옥순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1965년에 우리는 한일 간의 모든 식민지에 대한 관한 모든 내용들을 청산하고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측면에서 새로운 미래를 가기로 약속을 받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한일 간에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지난 2015년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깨끗하게 청산하자고 약속한 하해 치유재단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 그거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 돈은 그 돈 누가 지금 먹었습니까? 지금 위안부 청산을 한다고 한일 간에 약속을 하고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의 약속을 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지금 미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한일 관계를 파탄내고 한미 관계를 파탄내므로 가면서 벌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 들어와서 이 정부가 좋아하는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종북 관계가 과연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위상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은 대한민국의 문화 공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중국의 소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 종북주의자들이 수없이 북한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북한에 갖다줬지만 북한으로 들은 얘기는 문재인 정부를 소대간이라고 칭할 만큼 완전히 문재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종북 종중을 한다고 해서 이 북한 중국에 엄청나고 비굴하게 굴종적으로 임한 이 정권이 남은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일관계, 한미관계 완전히 파탄낸 이 정부 과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부 그리고 정의연 그리고 가족 여가부 그리고 정대협 지난 30년 동안에 국민들을 통해서 가짜 위안부 코스프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국민들로 뜯어가지고 불쌍한 위안부들을 여러분 과연 제대로 인권 문제 해결했는지 제대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코 묻은 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거짓말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걷어들여서 과연 그것이 자기들이 말하는 인권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갈라치기 되고
남남 갈등은 훨씬 심해지고 남녀 평등 문제도 훨씬 심각한 상황을 맞는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위안부 문제 정상적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을 낱낱하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이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는 5월 10일 오는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이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의 관계를 진짜 미래에 새롭게 만들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위안부 문제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을 못 찌르고 북한을 못 찌르고 이 땅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국제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 10위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적으로는 10위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국격은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 간의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고 국가 간의 약속을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내팽개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한일 관계, 새로운 한미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종북, 종중 이 자들을 완전히 처단하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완전히 철폐하고 정의연, 정대협 완전히 없애버리고 저기서 대마하고 있는 가톨릭 신부 수녀들 완전히 작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여기 비록 적은 무리가 나왔지만 우리가 역사를 바꿉니다. 한일 간의 역사를 우리가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끊이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고 한일 관계에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이우현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날씨가 문재인 정권처럼 불순했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직 호응이 그리 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야말로 외롭게 광야에서 작은 목소리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수 씨가 저를 고소한 것이 2건인가 3건이 되는데 아직은 진행 초기라서 그리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좀 이용수 씨를 직접 제가 그렇다면 역으로 고소를 할 거냐 아니면 고발을 할 거냐 이 문제는 좀 아직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이용수를 고소 고발함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이용수 개인만 공격하는 것처럼 좌파들이 선전선동에 뛰어난 좌파들이 또 그렇게 이용하려 들고 국민들의 오해를 자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모두 김병헌 소장, 주옥순 대표님, 김병헌 소장님 등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은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고발에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포함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조금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여성가족부에 대한민국 정부의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로서 신고된 여성이 몇 명인지 아시죠? 몇 명입니까? 예, 240명. 또 이 엉터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240명 이상이 247명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이야기는 그 240명에 대한 신고를 받고 그 서류를 심사한 것이 1993년 10월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각 소위 자기가 위안부 피해자였다는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부의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그것을 받고자 가짜 신고를 한 건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확인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원회는 물론 정대협을 지지하는 아니면 정대협에 속해 있는 연구자들이 중심이지만은 또한 제가 지금도 가까이 아는 한 분도 97년경에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릴게요. 샘플이 딱 하나 있습니다만은 짧게는 한 페이지 내지 길게는 2페이지입니다. 신고서라는 게. 그 신고서의 맨 앞에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강제 연행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위안부가 되었는지에 대한 서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한 줄 내지 2줄입니다. 지금 그 주옥순 대표와 김병헌 소장께서 중점적으로 문제를 삼는 위안부법에서 규정한 위안부라 함은 강제로 끌려가서 위안부가 된 사람이라는 건데 그것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청서에 자기 신청서에 한 줄 내지 2줄로 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정년 퇴임한 교수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도대체 한 페이지나 2페이지로 된 그 문서를 봐가지고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진짜라 하더라도 이게 어떤 경위로 가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하나의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다른 피해자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보충 증거나 진술을 제기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김 교수가 이 신고자 예를 들어서 이용소 씨는 신고서에 문제가 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의 보충 보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그것도 높은 공무원이 그 서류 한두 장짜리를 들고 그 양반한테 찾아간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다시 한번 묻는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물었을 때 만약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었으면 애시당초 신청서를 그렇게 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류적인 보완이 되지 않았는데 그랬을 때 공무원들, 그 다음에 어쩌다 공무원이 된 결정직 공무원이 된 교수들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공들이, 교수들이 공무원들에게 이 여자는 따라서 이 사람은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절대로 위안부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치고 나가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 당시의 분위기, 97년의 사회 분위기, 위안부에 대해서 진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단지 강제로 끌려가서 성폭행만 나날이 당한 여성들로 오해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끌고 가서 그렇게 당했다고 오해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에이 고생하면서 산 분인데 그냥 인정해주죠. 이러면은 피해 심사를 했던 그 공무원, 교수들도 에이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해서 자신이 대략 10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냈는데 그 중에서 그 10명이 아니라 주변에서 다른 사람과 할 때 100명 이상 중에서 그 당시 심사에서 딱 한 명을 떨어뜨렸답니다. 딱 하면 어떤 사람이었냐? 아들이 대신 신고를 냈어요. 근데
보니까 도저히 말이 안 돼가지고 자꾸 다그치니까 집안이 너무 어렵다. 어려워서 가짜 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떨어뜨렸답니다. 또 한 사례로는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른 거죠. 정신대는 공장에 노동하러 가는 사람들이고 월급 받고 노동하러 간 사람들인데 또 이상해서 했더니 위안부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정신대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위안부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봐줬대요. 그때 그렇게 봐준 사람들, 그때 대략 한두 페이지를 내고 그 당시 운동권 정대협 그리고 운동권 교수들이 오케이 하고 도장 찍어준 사인해준 사람들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감히 자기 이름을 들고 나서지 않았어요. 240명 중에서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사람은 100명도 안 됩니다. 그 100명 중에서 정대협, 정의원과 아니면 남인배 집에서 생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30명이 안 돼요. 또 그 30명 중에서 한국, 국내, 미국, 일본까지 정대협을 따라다니면서 오히려 정대협과 어느 쪽이 더 강성 가짜 발언을 하느냐 경쟁을 한 위안부는 대여섯 명밖에 안 됩니다. 즉 위안부가 10,000명이었다고 하면 그 중에 5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고 이용수 씨가 그 선봉에 서 있어요. 자신을 인권운동가 여권운동가라고 정대협이 축혀 세워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자기가 오히려 정대협 정의원보다 더 앞장서서 예를 들어서 폭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군인이 섹스를 강요했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분의 책임이 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저는 10,000명의 위안부 중에 240명의 위안부를 대표하지도 않고 240명 중에 이용수 같은 아니면은 김복동 같은 너덟 명의 위안부를 대표하지도 않고 쉽게 이야기해서 목소리 크고 또 정대협이 원하는 소리를 하고 정대협의 마음을 헤아려서 스스로 일본을 규탄하기 더 좋은 자신이 반인간적인 동물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을 해왔던 것이 이용수입니다. 어떻게 할지 저도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격적인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황당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여성가족부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질이 가장 안전하고 안락한 곳이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바로 무단 가출입니다. 무단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의 어느 청소년 쉼터에서 입소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질문지를 주면서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폭행을 했거나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고 횟수는 몇 번이었느냐? 성관계 경험은 있느냐? 성매매를 시도한 경우가 있었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너의 지능이 낮으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다고 합니다. 참나. 물론 이런 질문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 청소년 쉼터라는 곳을 방문한 아이들에게 더군다나 아직 서로에 대한 신뢰조차 생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짜고짜 이렇게 어른들이 보기에도 너무 민감하고 민망한 개인적인 질문들을 요구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청소년 쉼터를 관할하는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 공무원 여러분,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이 받으면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겠습니까? 실제로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런 비인간적인 질문을 받아도 당장 오갈 데가 없는 처지인지라 행여 성의 없는
질문에 답변을 하면 입소가 안 될까봐 꾹꾹 참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 자존심 강한 아이들은 이 질문에 상처를 받아서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픔을 보듬어주고 감싸줘야 할 청소년 쉼터에서 되려 아이들의 상처를 들춰내고 그 아픔을 희벽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다니, 이렇게 청소년 쉼터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한 겁니까? SNS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쓸데없는 엉터리 위안부 교육이나 시키질 않나. 도대체 여성가족부가 뭐 하는 집단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세금 먹는 하마인 겁니까? 이제 그동안 쌓였던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지니까, 여성가족부 폐지가 눈앞에 이르니까 난데없이 최근에 우리 거짓말쟁이 위안부 이영수 씨까지 나서서 소원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제발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라고 언론 플레이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시키는 것입니까? 이영수 씨, 위안부들을 지금까지 옳게 대우해준 게 여성가족부였다고 말씀하셨죠? 아니요. 이영수 씨를 위안부로 등록시켜주고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었던 1990년대 초에는요,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수 씨가 등록했을 당시에는요, 1994년도까지 있었던 보건사회부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는 2008년도까지 이름이 바뀐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2001년 이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모든 업무를 이관받아서 현재 이른 겁니다. 이렇게 여성가족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기존의 업무를 다른 부처에서 잘 처리해왔고 착실하게 각종 혜택들을 빠짐없이 잘 누렸을 텐데, 갑자기 난데없이 여성가족부 폐지가 눈앞에 이르니까 국민들을 왜 선동하시는 겁니까? 이 해당 기사에 대해서 공감되는 댓글 몇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가부에서 또 할머니들을 이용하네. 추악하다. 약자를 이용하는 감성질. 역겨운 짓 좀 그만해라. 할머니 제발 이제 그만 이용당하세요. 소원입니다. 저 정도라면 여성단체에서 할머니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 본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여가부 없이도 잘 해결된다. 빨리 폐지하고 다른 부서에 넘겨라. 할머니들 이용하는 건 그쪽 수법이냐? 더럽기 짝이 없는 것들. 여가부는 쓰레기 집단인 게 맞네. 위안부 할머니 이용할 생각이 나고. 이분도 적당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 여성가족부에서 시켰나?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짜 민심이고, 여성가족부는 이제 반드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이어서 진실의 목소리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시는 살아있는 기자정신, 우리 곽은경TV의 곽은경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곽은경TV 곽은경입니다. 위안부 이용수 하니까 또 생각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에 옛날에 TV에 나와서 기옥상이라는 그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면서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1946년에 귀국선을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귀국선이라는 그 노래 돌아와요 돌아오래 이 노래는 잘 모르지만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배 안에서 들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래가 1947년에 나온 노래인데 1946년 그때 오시면서 그 노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47년에 나온 노래를 46년에 고곡으로 돌아오면서 들었다는. 그런데 그때는 47년에도 히트가 못 쳤대요. 49년에 히트친 노래를 본인이 46년에 돌아오는 그 배 안에서 들었다는 이 노래를 제가 듣고, 야, 이 할머니는, 이분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아니면 거의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사실은 그 호사카라는 건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사실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유튜브를 쭉 보다 보니까는 일본 직격,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짓을 드라마 파친코를 보셨나요?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서 그 내용을 좀 봤어요. 봤더니 호사카 하면 저희들 다 알거든요. 우리 김명월 소장님을 고소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호사카 제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제가 얼굴도 보니까 그냥 금방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어떤 유튜브였는지 그 인터뷰를 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신친일판지 뭐 이런 거를 전에 쓰셨는데 일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또 일본어로 쓰셨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 빠친코가 뭐 일본에 한 집권만 하나 정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 하시고, 우리가 해방이 되기 전에는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 사람이었잖아요. 고종이 일본에 파르신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팠고 많은 혜택을 받은 게 고종이에요. 그죠? 근데 해방이 됐으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에서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에서 그 국적을 없애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아니 해방됐으면 그 사람 일본 사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지? 저분은 학자인데 그 사람 교수인데 전직이 세종대 교수, 세종도 교수로 알고 있는데 그 교수라는 사람이 제가 모르는 건가? 교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해방이 됐어도 일본에 있는 사람은 일본 사람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지 이제 2대, 3대, 4대까지를 일본에서 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돌아오지 못해가지고 어려워서 파친코를 했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했다. 그리고 일본 국적을 박탈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직을 못하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황당했다 이런 말하고, 그 다음에 위안부에 대해서 호사카 이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고 소장님 고소를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참 이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연구를 하고 막 이렇게 파고들이지는 않았지만 이분의 조상은 그분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진조 할아버지 진조 할머니, 그분의 조상은 일본 사람일 텐데 왜 진실을 왜 말하지 않으실까? 왜 우리 역사학자, 우리 학자들하고 말하는 게 좀 다를까? 그리고 이분은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바꿨다고 하지만 그분이 원래 피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자기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된 말이나 막 그렇게 거침없이 그런 말씀을 다른 때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한국 사람이고 국적도 한국 사람이고 원래부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일본에 나가서 산다고 하고 미국에서 나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역사를 그냥 말하지 네 나라가 내가 미국에 산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해치는 말을 하거나 역사 왜곡을 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설사 일본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고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왜 일본 사람이면서 한국 국적을 가졌다고? 그래서 그랬나요? 저는 일본 사람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어요. 축구를 하든 운동을 해도 무조건 일본한테는 우리가 이겨야 되고 막 응원하고, 저 축구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래도 축구는 일본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속으로도 가슴속으로도 그분은 일본은 응원하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적이 한국이라고 해도 자기 나라를 어떻게 자기 나라 그런 역사를 부정하고, 일본 위안부가 돈 벌러 간 여성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를 부정할까?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우리나라 그 조상들이 일본 사람인 건지 나 이것도 정말 묻고 싶어요. 나 그거 정말 후사카 교수님이시니까 뭐 잘 알고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해방이 됐으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후사카 씨는 왜 그분들이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 인정을 안 해줘서 대기업에도 취직을 못하고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일본 분이라면 조상이 일본 분이라면 지금 국적은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 피는 일본 피잖아요. 그죠? 조상들도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일에 대해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도록 좀 역할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는 그게 참 아쉽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무지랭이고 뭐 잘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그렇게 교수까지 하신 분이 한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양쪽 나라에 이렇게 친해져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양쪽의 국익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리고 우리 한국 국적을 가졌으면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한일과 이렇게 친해지고 좋아져야 된다는 거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안 하시나요? 저는 정말 그거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역사는요, 절대로 5년직이나 10년직으로 뒤바뀌는 정권의 입맛대로 오락가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0대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와 우리 20대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그리고 30, 40대, 50, 60대, 70대 이상이 배웠던 역사가 그때 오락가락 한다면 사회 통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신과 사상을 근본적으로 지탱해주는 이렇게나 소중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이라면 그로 인해 야기되는 극심한 세대 간의 불신과 갈등은 과연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역사는 진실되고 바르게 하나의 역사로 어려서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가 편향되고 불순한 사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역사를 억지로 세뇌시키려 한다면 여기 모인 저희 위안부 사기청산연대의 모든 회원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오로지 정직과 진실의 편에 서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때로는 조금 불편한 역사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진실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많이 생소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가 거짓과 왜곡으로 각색한 역사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 맞다면 친일파, 매국노, 역사 수정론자, 역사 부정세력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희는 당연히 정직과 진리의 편에 설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하는 역설이죠. 역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접했던 단어가 이 역설이라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면 시인 유치원님의 깃발이라는 시에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표현이라든지 법정스님의 무소유에 등장하는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와 같은 말처럼 역설이란 말은요 얼핏 보기에는 틀린 것 같은데 자세히 그 뜻을 되새겨보면 서로 모순되는 이중적인 언어의 사용으로 오히려 그 뜻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표현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 국뽕에 취한 듯이 미화되고 포장된 역사와 다소 거칠고 부담스럽지만 날것에 진짜로 있는 그대로의 정직한 역사가 여러분들 손에 지금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소중한 당신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것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다소 투박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걸어온 진짜 역사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기서 잠시요 제가 일본 제1의 항공사인
자펜 에어라인, 잘 항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공사에서는요, 해마다 신입사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37년 전인 1985년 8월 12일에 발생했던 이 항공사 소속의 비행기가 추락했던 현장에 직접 찾아가 추모하는 안전교육 행사입니다. 당시 이 사고는요, 탑승자 524명 중에서 520명이 사망하고 겨우 4명만 살았던 이 항공사로서는 정말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사고인지라 안전이 최우선의 이미지였어야 할 항공사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신입사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입사한 20대 초반의 신입사원들에게 아직까지도 보존된 현장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찌 보면 기업의 이미지와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으로서는 정말 어리석고 무모한 짓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 항공사의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결국 이러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처음에는 이 항공사를 상대로 온갖 분노와 비난을 쏟아냈던 유가족들조차도 이 항공사의 이런 진심 어린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요. 이제는 적극적인 지원군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인 듯한 선택이요, 때로는 가장 현명하고 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역사 문제가 바로 이와 같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야죠. 아니, 이용수 정의원이 우리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리가 거짓말을 하다니. 근데 우리가 이용수를 계속 공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수의 위안부들 중에는 여성가족부의 정의원에 이용당해서 원치 않게 피해자로 등록해서 생활해 왔지만, 물론 거기에는 무조건 이용한 것만 아닙니다. 반대 급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고만 하면 4,500만원 줍니다. 과거에는 신고하면 3,500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수 같은 경우는 매달 350만원을 받습니다. 해방 이전에 또 해방 이후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고생한 사람들, 남녀 할 것 없이 고생한 사람들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위안부만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30년 동안 거짓말을 해오면서. 이용수는 또는 기론옥, 김복동, 김학순 이 사람들은 이용당했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안부 문제를 30년 동안 일본에게 강제로 끌려갔다, 성폭행당했다,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용수를 비롯한 다수의 전면에 등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실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 끌려가지 않았던 거 이용수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엄마의 아버지에 의해서 팔려갔다는 것을 김학순이는 알고 있었고, 20원에 팔려갔다는 것도 기론옥이 알고 있었고, 자기가 친구들과 돈 벌러 갔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었고, 엄마가 일본에 가서 돈을 쓰라고 1원짜리 꼬깃꼬깃 접어서 옷깃에 꿰매지면서 일본에 가서 배고프면 사 먹어라, 돈 떨어지면 다시 또 연락해라, 돈 붙여줄게, 이 말을 듣고 갔던 김복동이는 자기가 일본군에게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는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에 홀려서 갔는데 대만까지 자기를 끌고 데리고 간 사람이 위안소 주인 포주였다고 증언을 해놓은데,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용수가 이제는 아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동정해야 할까요? 이 사람들을 이 사람은 피해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겁니까? 이 여자는, 이 사기꾼 이용수는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을 갈등의 도가니로 넣어놓고 온 세계를 대한민국의 위안부 나라라고 속인 것이 이 이용수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 이용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 여자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는 정의기억연대와 공범입니다. 공범이면서도 사기꾼의 선동에 서서 국민을 선동하고 세계를 속인 사람입니다. 이 집회가 끝나면 이용수가 위증한 혐의를 가지고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이용수가 출판물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은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12일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6차 변론 기일 지난번에 우리를 극우 역사 부정 세력이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해놨는데 내일 오후 2시에 종로경찰서에 가서 고소인 진술을 할 겁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요구했던, 우리가 제기했던 법적 소송이 또는 고소 고발이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국민들에게 알릴 겁니다. 이러한 거짓을 저지르고 있는 이 집단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우리는 국민들에게 알릴 겁니다. 그리고 새 정부에는 우리가 조순 대표를 비롯해서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가 합심을 해서 윤석열 정권에게, 윤석열 정부에게 이 위안부 30년 사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국회에서 정식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적으로 이것을 밝힐 것을 요구를 하고 반드시 실현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말씀 감사합니다. 역사는 바뀝니다. 지금 정권도 바뀌었고요. 분명히 저희가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법과 양심에 따라, 역사적 진리에 따라 바르게 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여건 하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늘 뒤에서 최고의 장비로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우리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저희 부산에 갔다 왔는데, 조국의 딸 조민이 학적 취소됐죠? 예. 학적 말소까지 시켜버린답니다. 잘 됐습니다. 거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고려대학교도 이제 입학 취소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양예군가 어딘가 거기도 해서 중졸로 만들어버려야죠. 예. 우리가 당했던 만큼 복수를 철저히 하도록 합시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현재 역사전쟁이고 이념전쟁이고 최전선입니다. 최전선. 여기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저놈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가 밀어붙여서 상당히 많이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은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 국지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도 일어나고 또 다른 비정규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가부 폐지 들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여기에 여가부 폐지가 또 서초동에서는 또 여가부 폐지 반대의 목소리를 가지고 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장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들과 지금 어떻게 보면 진치전 그리고 이념 전쟁을 좌우측에서 벌어져서 대립돼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할 것이고, 외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경찰이 조금은 우리한테 부드러워지겠죠. 그런 면만 오더라도 좋겠는데, 저들한테 지금 비호를 해주고 있던 경찰의 태도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써야 될 것이, 저들이 이제 촛불을 하겠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촛불 집회는 총 3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앞에, 거기에 당사 앞에 박가리 운동본부라는 애들이 지금 거기서 약 5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날 집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초동에는 사법정의라고 하는 애들이 거기도 약 500명 정도의 규모로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개혁과 전진이라는 애들이 이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도 약 500명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코로나 제한이 없어지고 나면은 언제든지 모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1,500, 2,000명이 갑자기 한 군데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여론을 선동하는 파괴력이 있을 것이고, 현재 그때 됐을 때 우리가 또 모여서 물론 이제 맞불은 하겠지만은 초장부터 맞불은 계속 깨고 다녀야 될 것이고, 앞으로 아마 향후 한 5년 동안 계속 촛불과의 맞불 전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제는 현재 여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위안부들의 사기 부분도 있고, 또 여가부 해체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이 아젠다들이 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는 여기서는 위안부와 관련된 부분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버무러지면서 그놈들과의 맞짱 집회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 아스팔트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은 주제를 다룰 텐데 함께 아스팔트에서 저놈들과 맞불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승리하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 싸워 이깁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힘차게 싸우고 있는 저희 위안부 사기청산연대와 함께 하실 개인이나 단체는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안부 사기청산연대 아래 모인 6번째 연합집회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 유튜버 대표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